그야말로 슈퍼우먼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답니다. 장사 잘 됐어요. 못해도 진짜 60에 70 정도는 어제 나왔고, 많이 나오는 날은 뭐 100 이상 나와지도. 목 좋은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자 초년달부터 뭐 기습 가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좋았대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성공한 여성이면서 한편으론 사모님 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게에 자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막 산책도 자주 하시고. 어린 딸을 끔찍이도 챙기는 좋은 엄마로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장님이 언제부턴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2월인가 3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카톡으로 와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제 친구한테 그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은 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너도 받았냐고. 사모님 저기 왜 이런 이야기 하시지, 이럴 뿐이 아닌데. 평소 스케일에 어울리지 않게 돈 20만 원을 빌려달라며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락을 돌리는가 하면 돈이 없다고 그 돈을 달라더라고요. 계약 기간도 다 끝나지 않은 가게에 보증금을 빼달라 재촉했단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는 그녀.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변화 뒤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경찰한테서 신고가 들어온 거고요. 문이 잠겨 있어서 운전하기 출동으로. 지난 4월 6일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진짜 악취 같은 거죠. 곰팡이 냄새라던가. 그래서 방을 수색하게 됐는데 마지막 끝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죠. 굳게 닫혀있던 그 집안에서 발견된 건 부패된 두 구의 시신. 놀랍게도 사라진 고깃집 사장님과 그녀의 4살배기 딸이었습니다. 오공년은 독극물 중독사고 경부 다착. 거실에서 지압 공기 15개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발 밑에 부엌칼이 나왔고, 그 옆에 유서가 있었고요. 사는 게 힘들다는 글을 남긴 그녀는 딸과 함께 이미 넉 달 전인 작년 12월경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충북 증평에서 40대 엄마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얼마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사라진 고깃집 사장님 정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지고 닷새 뒤 제작진 앞으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저는 살만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맞는 거예요.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길까요? 우리는 정여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의 남편 박 씨를 만나봤습니다. 4월 6일날 이 뉴스가 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뭐 오빠 그 저기 아니야? 봤더니 쎄한 거예요. 그분 같은 왜냐면 41살에 딸? 증평? 언니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매드민감이 뒤져봤어요. 석 달 전부터 정여인을 애타게 찾아왔다는 그는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분명 나한테는 1월 달에 철회 받았는데 죽은 시점이 12월이면 정여인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그 시기가 경찰이 밝힌 사망 시점보다 한 달이나 지나서란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장이 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새 차를 사면은 고객이 할부도 하잖아요. 근데 전액 할부를 하셨나 봐요. 1,200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풀어주셔야 된다. 제가 보내드렸던 돈을 다시 저한테 보내달라. 그럼 제가 월요일날 택배 쪽에 확인을 해서 그 돈을 제가 풀겠다 했는데 잠수를 탄 거죠.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며 곧 해결하겠다던 그녀는 사흘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는데요. 그게 지난 1월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래한 상대는 유령이라도 된다는 얘긴 걸까요? 게다가 2월인가 3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카톡으로 와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2월에서 3월까지도 그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여인의 수상한 흔적들. 그런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서울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자기가 차량을 대신 처분하러 왔다. 중고차 계약을 하던 지난 1월 현장에 나온 사람은 정여인이 아닌 그녀의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 카세트랑 일용품이 있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필요 없고 다 받아달라고. 잠적 후 4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정여인 모녀.
그리고 정여인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들. 경찰은 이 기묘한 사건을 풀 수 있는 인물로 여동생 정 씨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필리핀 출국했다가 12월 4일날 다시 입국해서 본국으로 출국해서 요 1월 2일날 입국했다가 3일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거예요. 왜 하필 언니와 조카가 사망한 그 무렵 그녀는 이런 여행을 시작한 걸까요? 지난달 18일 그 수많은 질문에 답을 쥐고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정 씨는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조카의 죽음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 저 방송국에서는데요. 저 언니의 사망 사실을 정말 모르셨나요? 언니 핸드폰을 왜 사용하신 거세요? 어떤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녀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꺼낸 이야기는 차마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11월 23일날 내가 이게 수면제를 불렀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언니 집에 갔더니 죽어 있었고 언니는 지압 5봉지를 먹었다면서 이제 잡으라는 소리 대고 겁이 나서 신고를 못했다고 그랬다고. 당시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도망을 쳤다고 진술한 그녀는 해외로 나갔다가 5일 뒤 귀국했습니다. 12월 4일날 다시 입국해서 언니네 집에 가봤더니 언니가 죽었더라고요. 부검 결과 정여인의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과 흉기에 의해 찔린 목 부위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검 감정서에선 정여인 몸에 남은 흉기에 의한 상처들을 주저흔이라 명시했는데요. 보통 주저흔을 자해일 경우에 붙이고요. 상처를 내는데 아프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깊게 처음에는 찌르지 못해요. 배인 방향이나 특징으로 볼 때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정여인의 위에서 600g의 쥐약도 발견이 됐는데요. 쥐약의 성분이 600g, 600g이면 상당량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먹기는 매우 힘들어요. 용해가 되려면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역시 남에게 속아서 먹었다고 보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어린 딸까지 앞세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녀에겐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던 걸까요? 9월달에 아저씨가 사고가 나고 나서 가게를 장사를 문을 닫았대요. 아저씨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도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죽고 싶다, 애 데리고 애 아빠 따라가고 싶다고. 그런 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동생. 정 씨의 SNS엔 언니와 조카의 사진이 가득했는데요. 그냥 여동생분도 여사님이 도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의좋은 자매지간이었다면 그런 끔찍한 사고를 접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저앉아서 울거나 놀라거나 도움을 청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무서운 사람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분주히 챙겨서 해외 도피했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단지 신고만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껍데기에 걸려있는 걸 그냥 통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 다시 마카오로 출국한 정 씨는 그곳에서 언니의 차를 팔 곳을 물색했습니다. 약간 급한 느낌이었어요. 빨리빨리라고 했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좀 반복했었고. 중고차 계약을 한 1월 2일 입국한 그녀는 준비해온 언니의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증평으로 건너가 언니의 차를 처분했습니다. 언니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정여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건물주로부터 한 가지 묘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월달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돈이 없다고 보증을 미리 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아, 동생이 그랬어, 동생. 자기 뭐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파서 못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다급하게 보증금을 빼가려 했던 그 시기는 언니가 사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안 있다고 그러니까 언니를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다 부르더라고요. 계좌 번호고 뭐 이런 거 다. 그 돈 보는데 연락이 안 왔지. 건물주가 보증금을 위치한 날짜가 11월 23일. 언니가 조카를 살해하고 자살 시도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정 씨가 진술한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그녀는 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정 씨의 지인은 그녀가 돈 때문에 많이 곤란해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채 돈 있잖아요. 3천만 정도 빚졌고 많은 분들한테 몇백만 정도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빚이 꽤 있었다는 건데요. 월크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주었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보내줬어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티켓팅을 늦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날려서 다시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토록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를 돌아다닌 걸까? 필리핀은요,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도박성이 강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카지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마카오는 동남아시아 중에는 최고죠. 그녀가 다녔던 나라들은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들을 비롯해 세계적인 휴양지들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언니 정여인의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 연락을 돌린 것도 동생 정 씨가 해외에 있을 때였습니다. 2월인가 3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다 전화로 온 거 아니고 카톡으로 와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그녀는 해외에 머물면서 언니의 차를 팔아 챙긴 돈 1,300만 원을 포함해 3천여만 원의 돈을 탕진했는데요. 다 써버린 거예요. 어디다 쓰냐더니 티켓이하고 카드하고 모르고 남자 굉장히 썼다니까요. 사망한 언니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동생을 부탁한다는 당부를 유서에 남겼습니다. 그런 언니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달 27일 정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녀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하지만 그녀에게 물어야 할 죄가 과연 그뿐인 걸까요? 이미 사망해 있는 현장을 봤는데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켜줬다 또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자살 교사나 자살 방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겨질 동생을 걱정했던 언니. 언니의 죽음 앞에서도 돈을 먼저 생각했던 동생. 어쩌면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사람의 진술이 죽은 사람이 남긴 진실을 덮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